안녕하세요. 이기적이고 못돼 먹은 신우일 혼쭐 내줬던 4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인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못되고 아나무인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도가 지나쳐버린 신우의 꼬락선일 이젠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말았었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식까지 버리려고 들었던 제 신우의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으로 일하던 전 나이 30대 중반에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와 사이가 좋았던 제 두 친정 오빠처럼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서 보니 남편보다 5살, 저보다는 2살 어렸던 시누이가 자꾸 거슬리더군요. 엄마, 내가 제일 아끼던 치마 혹시 빨았어? 뭐? 그걸 왜 하필 왜 오늘 빨았어? 네가 세탁기 바구니에 내놨었잖아. 그래서 빨았는데 왜 오늘 꼭 입고 나가야 돼? 나 오늘 소개팅 있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빨래통에 내놨어도 나한테 좀 물어보고 빨았어야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누인, 철딱선이 없고 이기적인 막내딸 그 자체였어요. 자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툭 하면 시부모님에게 신경질 내기, 밥상 앞에 앉아서 반찬 투정해 아무한테나 물 떠와라 국 떠와라 진짜 상전이 따로 없었죠.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혼을 내긴커녕 쩔쩔매며 오히려 사과하기 바쁘셨습니다. 제게 민망해하며 그런 신우일 야단치던 사람은 제 남편이 유일했어요. 당신도 알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시큰둥이 하시는데 민영인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 부모님은 걔가 어릴 때부터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우셨어. 게다가 걔가 공부 잘해서 치대 가고 치과 의사까지 된 후부턴 완전히 집안의 위인이라도 난 듯이 떠받드셨다니까. 두 분은 밖에 나가면 내 얘긴 하나도 안 하셔. 처음부터 끝까지 민영이 자랑뿐이지. 처음엔 너무 보기 싫었어도 시부모님이 괜찮다는데 제가 나서기도 애매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나서 신우에게 뭐라고 하기도 했고 그렇게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편해지기 시작했는지 신우이는 슬슬 제게도 버릇없이 굴더군요. 새언니,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몰라요? 아, 물 좀 가져다 줘요. 물이라도 부어 먹게. 아가씨가 직접 떠와요. 어느 날 신우인 건방지게 국이 짜네 어쩌네 하며 제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버럭 화를 내려 입을 벌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막고 신우이를 향해 명령조로 말을 돌려줬죠. 그러자 신우인 당황에 맞지 않더군요.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떠오라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먹지 말던가요. 집에서 아가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디서 감사하게 먹지 못할 망정 사람을 또 부려먹으려 들어요? 아, 아니, 전 그냥 밥 한 사람이 새언니니까. 그러니까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요. 밥도 다 내가 차려다 바쳤는데 내가 아가씨 밥 시중까지 들어야 돼요? 사람이 돈 잘 버는 치과 의사면 뭐예요? 인성이 돼야지. 엄마, 새언니 좀 봐. 예, 아가. 그냥 물 좀 떠다 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 얘가 밖에서 사람들 이 고쳐주느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물 들어가기도 힘들어 하겠어? 국은 내가 먹어봐도 짜다 얘. 민영아, 엄마가 떠다 주마. 어머님도 떠다 주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가 저렇게 아나 무인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간 보실 때 딱 좋다고 하셨으면서 짜다뇨? 게다가 물 떠다 먹을 힘도 없을 정도로 일이 힘들면 일을 그만둬야죠. 저는 그때 제가 직접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앞으로도 신우이가 기어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참에 시모에게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해버린 거죠. 그 뒤로도 신우인 제 귀를 몇 번이나 누리려고 들었지만 되려 저는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렸어요. 결국 신우인 제게만은 건방지게 굴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한숨을 쉴지언정 잡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 싫었는지 아무 말도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은근하게 절 흘기며 대신 신우의 땡깡이나 억지를 들어주곤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신우이도 자기 짝이 있었나 보더군요. 다들 인사해.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잘생겼지? 신우인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어요. 그렇게 치과 의사라며 콧대 높게 굴었던 신우이의 결혼 상대가 월에 280에서 300 정도 버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고서요. 심지어 집안도 잘 사는 게 아닌 시골 중에서도 촌에 있는 가난한 농부 집안 차남이라던 말에 더더욱 어리둥절했죠. 평소 신우인 벌이와 사회적 위치를 들먹이며 제 남편까지 무시하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첫인사를 온 심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어쩜 이렇게 연예인처럼 훤칠하게 생겼나? 영화배우라고 해도 믿겠어. 심애부는 정말 연예인처럼 코도 오똑하고 잘생긴 사람이었던 거예요. 평소 신우인 남자 뭐니 뭐니 해도 얼굴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으니 그런 심애부를 보고 이 결혼이 이해가 됐던 거죠. 심지어 자기 말로 자신을 촌사람이라고 하더니 성격도 정말 순박하고 착하더라고요. 게다가 이후 심해분 처가살이를 권유하던 시부모님의 제안도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우린 솔직히 우리 딸을 너무 귀하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서 품에서 떼어놓고 싶지가 않네. 세상에 시부모랑 같이 사는 며느리들도 많으니까 자네라고 못할 거 없지 않나. 우리가 정말 잘해줌세. 네, 저도 두 분이 민영일 정말 많이 아껴주셨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두 분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분도 이젠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 초만 해도 심애부를 보는 신우의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시부모님 또한 심애부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죠. 그런데 제멋대로인 신우의 못된 성격이 그 착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하더군요. 원래 누굴 만나도 1년을 넘기는 법이 없던 신우이가 이번엔 임잘 만나서 남편과 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나자 신우이는 심애부에게 슬슬 질렸나 보더라고요. 당신, 내가 아침에 나 씻기 전엔 샤워하지 말라고 했지? 나 습한 화장실에 들어가기 싫다고. 미안해. 그냥 난 오늘 형님네 오신다기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럼 더 일찍 일어나서 씻던가. 그냥 씻지 말고 준비하던가.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행동도 느려 터지고 돈도 나보다 못 벌어오고 당신이 잘난 게 뭐야? 평생 얼굴 뜯어먹고 못 산다더니 그 말이 맞았어.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선봐서 사자들이랑 결혼하는 건데. 자네도 참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우리의 기분 하나를 딱딱 못 맞추나? 우리 딸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자네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우리 딸을 잘 떠받들기라도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신우이는 점점 심애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심애부와 결혼한 것이 억울했는지 원래 가족들에게 하던 행동보다 훨씬 무례하게 말이죠.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를 말리기는커녕 함께 합세해서 심애부를 구박했어요. 툭하면 돈돈거리면서요. 처음엔 우리 앞에서까지 모욕을 당하는 심애부가 안쓰러워 남편과 전 모른 척을 해줬습니다. 심애부가 자존심 상해할까 봐요. 하지만 그 도가 점점 지나치니 이건 인간적으로 가만히 있기가 더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심애부 편을 들며 시댁 식구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언젠 잘해주겠다고 처가살이까지 하게 해놓고 왜 사람을 이렇게 못구박해서 안달이세요? 아가씨, 돈 좀 많이 번다고 남편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그깟 돈이 뭔데 사람의 존엄성보다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두 분도 똑같아요. 왜 아가씨 남편은 두 분을 진짜 부모님처럼 여기고 잘했었는데 두 분은 자식 대접은커녕
사람을 종 취급하세요? 착하고 순진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용하면 안 되죠. 너무 착하고 순에 빠진 나머지 심해부는 늘 기가 꺾여 지냈습니다. 그런 심해부가 너무 불쌍해 남편과 전 이후로도 계속 화를 내고 심해부 편을 들었죠. 그럼 신우이와 시부모는 신우이가 벌어오는 돈이 심해부의 몇 배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냐며 오히려 우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곤 했어요. 어느 날 심해부는 저와 남편과 셋이 술을 한잔한 뒤 이런 하소연을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요. 전 원래 집사람한테 관심도 없었는데요. 집사람이 제가 좋다고 엄청 쫓아다녀서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어도 제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생겨서요. 청혼도 집사람이 먼저 했고요. 물론 만나면서 단점도 보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 정도야 살면서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만했던 거예요.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뒤늦게 분가하려고 했지만 신우이와 시부모님이 반대, 심해부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우이가 기분이 좋을 땐 잠깐씩이나마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필 임신이 되어버려 심해부는 이혼하지도 못하고 옴짝달싹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다더라고요. 당시 신우인 임신 5개월쯤 됐던 시기였거든요. 때문에 히스테리까지 더욱 심해져 참다 못한 심해부가 우릴 찾아와 하소연까지 했던 거죠.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이젠 제 애고 뭐고 이 집안하고 관련된 건 죄다 꼴도 보기 싫어요. 전 이혼할 테니까 저한테만 맡겨놨던 육아도 집안일도 이젠 장인 장모님이 다 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하던가. 심해부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신우이가 조금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신우의 히스테리는 더욱 심해지기만 했어요. 애 낳느라 망가진 몸이 안 돌아온다. 일할 때 허리 아파 돌아가시겠다. 이게 다 당신 애를 낳은 탓이다 하면서요. 그럼 옆에서 시부모님은 자네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힘들어졌다며 입에 아주 거품을 물곤 했죠. 아무리 남편과 제가 편을 들어준다지만 심해부가 우리와 함께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심해부는 회사를 다니면서 도맡기까지 한 독박 육아 집안일 그리고 시댁 자체에 질려버려 다 같이 모여있던 어느 날 결혼한 지 3년도 안 되어 이혼을 선언하더군요. 처음부터 당신이 나 좋다고 쫓아다녔지. 내가 좋다고 했어? 애도 당신 좋아서 만든 거지. 내가 억지로 낳게 했어? 왜 맨날 뭐만 하면 결혼 잘못했다. 나 때문에 인생 망쳤다 타령이야? 오히려 인생을 망친 건 나야.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당신들은 자기들이 딸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나 본데 돈만 잘 벌면 뭐합니까? 사람이 인성이 돼야지. 어디 세 사람이 평생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겁니다. 그렇게 사람 줬던 심해부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났던 조카까지 두고 정말 이혼을 해버렸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한 그 사람을 시누이와 시부모가 변하게 만든 거죠. 심지어 그렇게 심외부가 집을 나가 이혼을 한 후 시누이와 시부모는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흥, 한심한 놈. 지가 촌뜨기가 어딜 가서 우리 딸같이 잘난 여자 만날 수 있겠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라. 우리가 받아주나. 맞아, 엄마. 그놈은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걷어찬 거야. 잘 됐지 뭐. 어차피 후회했던 결혼 나도 이젠 다시 새 인생 살면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없던 정도 뚝 떨어진 나머지 이후 남편과 전 시댁에 발걸음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명절에만 더 이상 아들을 데리고 얼굴을 비추고 온 게 다였죠. 그런데 심해부 때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운 일을 시누이와 시부모가 벌이고 말더군요. 우리가 내일 일이 있어서 그런다. 넌 어린이집 선생이니까 애들 잘 보잖니. 부탁한다. 그리고 광민아, 넌 내일 점심에 집으로 좀 와라. 할 말이 있어.
신우이가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저녁, 시모는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 조카를 딱 이틀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선 옆에선 남편에게만 다음 날인 토요일에 시댁에 잠깐 와달라고 말하곤 그냥 돌아가 버리더군요. 저도 가족인데 왜 저는 빼고 남편만 오라고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때문에 빈정이 좀 상하긴 했지만 구태여 따지고 들고 싶진 않아 다음 날 전 남편만 시댁에 보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갔던 남편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금세 집으로 돌아와 씩씩대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왜 당신만 오라고 한 거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오늘 거기서 무슨 꼴을 보고 왔는지 알아? 오늘 민영이랑 결혼하겠다고 변호사란 남자가 인사 왔더라. 그래서 날 부른 거였어. 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해? 그런데 왜 애는 나한테 맡기고 난 부르지도 않았대? 아휴,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창피해서 말하기도 민망하다. 민영이 걔가 그 남자한테 이혼하고 애까지 있다는 걸 숨겼더라.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우선 들어봤는데 눈치가 딱 그렇더라고. 게다가 세상 조신한 여자인 척 나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조신하게 구는데 진짜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왔어.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한테 애를 맡겼던 거야. 애가 있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재혼한다고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까지 하다니요. 그런 신우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시부모도 도와서요. 심지어 남편이 눈치로 보니 신우이는 그 남자를 이혼하기 전부터 만난 것 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지만은요. 내가 어이가 없어 하니까 부모님이 양쪽에서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 주고 어르고 달래고 타박도 하더라. 근데 도저히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들 정신이 나간 거야. 나 이거 진짜 몰래카메라 당하는 기분이야.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 남편은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 그 집을 뛰쳐나왔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를 찾으러 왔다던 시모와 시누인 들어오자마자 온갖 신경질을 다 내더군요. 아, 진짜 오빠. 갑자기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오빠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억지로 불려와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느라 얼마나 우리가 진땀 뺐는지 알아? 광민이 너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엄마가 얼마나 부탁했어. 네가 오빠로서 민영이보다 잘난 게 있어? 아니면 동생한테 뭘 해주기로 했어? 오빠라고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고작 앉아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너 때문에 네 동생 결혼 틀어줬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지금 이게 나한테 화를 낼 일인가요? 어머니, 진짜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신 거예요? 이 결혼은 말도 안 돼요. 게다가 지금 당장 애 존재를 숨긴다고 한들 그걸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숨길 건 또 뭐가 있니? 그래, 안 그래도 오면서 그 말 하려고 했다. 우리가 어젯밤부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용준이 아예 너희가 좀 키워라. 예미야, 오늘 용준이 보는 거 별로 안 힘들었지? 어차피 넌 어린이집 선생이고 아들도 있어서 애 하나 더 키운다고 힘들 거 없지 않니? 그러니까 앞으로 용준이 네 애다 생각하고 네가 키워. 그럼 우리 민영이가 들킬 일도 없잖아. 네 애라고 하면 되니까. 시모와 시누인 화를 내던 남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곤 제게 조카를 아예 데려다 키우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길길이 날뛰었어요. 장난치세요? 버젓이 애 엄마 아빠가 다 살아있는데 제가 왜 용준이를 데려다 키워요? 그리고 아가씨, 정신 차려요. 아무리 사람이 못되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애를 버려요? 그리고 이건 애초에 그 남자랑 그 남자 집안도 농락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난 절대 애도 못 키우고 이 결혼 찬성도 못 해요. 애 아빠도 자기 인생만 찾아 떠났는데 왜 나만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애나 다른 사람 인생이 어찌 되든
나도 내 인생부터 챙겨야죠. 아, 새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돈 줄게요. 다달이 100, 아니 그 100에 양육비 따로 챙겨줄게요. 어차피 전 돈 잘 버니까요. 그럼 됐죠? 되긴 뭐가 돼요? 아가신 전부터 돈이면 사람도 무시해도 되고 뭐든 해결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말아요. 이건 돈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라고요. 그리고 고모부가 이기적이라고요? 물론 애까지 두고 간 건 안타깝긴 하지만 고모부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에요. 착한 용준이 아빠랑 아가신 교집합으로 묶일 수가 없는 다른 부류라고요. 제발 사람 좀 되세요. 예,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따 대고 사람이 되래. 네가 우리 딸보다 직업이 좋아, 돈을 잘 벌어. 잔말 말고 애나 맡아서 키워. 너네 애초에 결정권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제 와 사는 말이지만 너 정말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감히 잘난 것도 없으면서 우리 딸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거, 그 보잘것없는 진서방 편들면서 우리 딸을 몰아세웠던 거 전부 너 이해 못 맡으면 당장 이혼부터 시킬 줄 알아. 알았어? 그러니까 너 이혼녀 되기 싫으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자 저는 신우이와 시모에 정말 바닥을 봤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신우이와 그것까지 거절하고 쓴소리를 하니 막무가내로 화를 내던 시모의 모습을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그 말에 결국 남편은 시모의 품에 애를 떠넘기듯 안겨준 뒤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에요? 진짜 전 어머니도 민영이도 지긋지긋해요. 아무리 억지를 써도 우린 이해 못 키우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 결혼 저랑 집사람은 절대 반대니까 진행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을 무슨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애가 짐짝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애가 불쌍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애를 키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누이가 옳다구나 하고 정말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저와 남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 아파도 그렇게 애를 돌려보냈던 거죠. 그리고 우린 그 후로도 시댁 식구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진짜 끝까지 한 사람 인생을, 아니 용준이까지 두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들면 저도 집사람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린 분명히 말했어요. 그 뒤론 애를 맡기지도 않고 잠잠하게 우린 시누이가 결혼을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더군요. 첫 인사소동으로부터 몇 개월 뒤 시모는 또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2살배기 조카를 데리고 조카의 작은 짐가방도 함께 들고서요. 저는 또 시모가 아이를 맡기고 갈 것이 뻔했기에 집에조차 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밖에서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예, 애미야. 네 시누이 결혼식이 고작 2주 남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세 사위가 집에 들락날락할 일이 좀 많거든. 우리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 2주만 애 좀 맡고 있어라. 너희랑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해놨으니까 결혼식에도 올 필요 없다. 결혼식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애만 딱 2주 봐달라고 하는 것쯤은 해줄 수 있겠지. 적어도 니들이 우리 딸이랑 가족이라면 말이야. 진짜 어머님 아버님도 아가씨도 다들 미쳤어요. 이 결혼을 진짜 하겠다고요? 우린 절대로 애 못 맞는다고 분명 얘기했죠? 그럼 어쩌라고. 진서방 그 망할 놈은 우리랑 민영이 전화 받지도 않는데 결혼식 끝나면 우리가 알아서 고아원에 버리든 입양을 보내든 할 테니까 우선은 좀 데리고 있어. 그 황당한 소리를 내뱉은 뒤론 시모가 잠잠하더군요. 설마 싶어서 후다닥 현관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시모가 조카의 짐과 조카만 문 앞에 두고 갔더라고요. 나가보니 어린 조카만 멀뚱멀뚱 유모차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죠. 그 어린 것이 무서웠을 텐데 울지도 않고 어찌나 순한지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습니다. 순간 너무 열이 받아 저는 시모를 아동 방임으로 신고라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고개를 두리번거려 보니 시모가 복도 끄트머리에서 저를 훔쳐보고 있지 않겠어요?
시모는 제가 당연히 나올 걸 알고 도망간 척 구석에 숨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난 분명 너한테 안전하게 잘 인계했다. 나 진짜 간다. 이른이 넘은 사람이 어찌나 달리기가 빠르던지 제가 유모차를 밀고 뒤쫓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우선 조카를 데리고 들어온 전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조금 전에 일을 말해줬죠. 애를 고아원에 버린다고 했다고? 남편은 어이가 없던 나머지 말을 잇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 시부모와 시누인 우리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애를 시댁에 데려다 주면 정말 어디 갖다 버리기라도 할 것 같아 우린 하는 수 없이 한동안 조카를 데리고 있었죠. 다행히 조카를 보내던 어린이집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기에 저는 출근길에 조카를 그쪽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당시 5살이던 저희 애는 남편이 다른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주고요. 물론 하원도 마찬가지로요. 아,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할미, 할미.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가 아닌 시매부를 닮은 건지 조카는 별로 칭얼대지도 않고 순하게 지내더군요. 그리곤 잘 들어보니 조카는 엄마라는 말보단 한 번씩 할미, 할비라는 어눌한 말만 내뱉더라고요. 평소에 시누이가 얼마나 애를 챙기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던 와중 시누이의 재혼식 날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결국 결심했어요. 아가씨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농락당하게 할 순 없어. 우선 이 결혼 우리가 막자. 바로 신우의 결혼을 막기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 둘은 신우의 재혼식 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친정 부모님께 잠깐 맡기고 조카만 데리고서요. 찾아보니 모바일 청첩장이 떡하니 신우의 SNS에 올라와 있어 결혼식장이야 쉽게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너, 너희들이 여긴 왜? 걘 또 왜 데리고 왔어? 엄마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빠질 수가 있겠어요? 용준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할미, 할비. 아이를 안고 나타난 우리를 보고 식장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던 시모와 시부는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태어난 척 남편 품에 안겨있던 조카의 손을 들어 인사를 시켰어요. 조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와 시부를 불러댔죠. 그러자 반대편에 서 있던 신우의 재혼남 부모 중 모친이 황당한 표정이 되어 묻더군요.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안사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었죠? 민영이가 지 오빠 내외랑 사이가 안 좋아서 결혼식에도 안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 애들이 기어코 와서 이런 골탕을 먹이려고 드네요. 얘는 우리 아들이에요. 얘, 광민아, 애미야. 평소에 돈 잘 버는 우리 민영이한테 자격지심이 심했어도 그렇지. 어디서 이런 못된 장난질을 쳐? 얼른 가. 에이,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장난 그만 치세요. 딱 봐도 여기 눈이 아가씨랑 판박인데 용준이가 어떻게 우리 애예요. 두 분이랑 아가씨가 그렇게 딱 잡아댈 줄 알고 우리가 증거 사진도 가져왔어요. 여기 우리 용준이 새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분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아가씨가 용준이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애 안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용준이 친아빠랑 아가씨랑 용준이 셋이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애 아빠는 애 100일 좀 지나서 이혼하고 이 집안 지긋지긋하다고 연락을 끊었고요. 우리 아가씨 얼굴 맞죠? 시모와 시부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시모는 황급히 애가 우리 아이라고 둘러대며 우릴 쫓아내려고 들었어요. 시부는 옆에서 남편의 팔을 마구 이끌었고요. 하지만 우린 꼼짝도 하지 않았고 저는 미리 챙겨온 사진을 핸드백에서 꺼내 재혼남의 부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이 잡아댈 걸 대비해 증거를 챙겨온 거죠. 재혼남의 부모와
뒤늦게 소란을 듣고 다가왔던 신우이의 재혼남도 다가와 그 사진을 보곤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저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놀래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이렇게라도 사실을 폭로하고 이 결혼을 막아야 될 것 같았어요. 우리 아가씨 2살 배기 이해가 막 100일 좀 지났을 때 이혼했어요. 하도 돈 잘 번다고 자기 부모랑 같이 자기 남편한테 갑질하고 애도 집안일도 팽개쳐 두다가요. 그리고 애는 우리한테 맡기고 결혼한 적도 없는 척 그쪽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집안에 유일하게 정신 멀쩡하게 박혀있던 사람으로서 진즉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알려드려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곤 저도 남편도 사과의 말과 함께 그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도 했죠. 어쨌든 가족의 일이니 가족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모와 시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릴 끌어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린 그런 시부모를 뿌리치고 자리에 얼어붙은 남자 쪽 가족을 뒤로한 뒤 이번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소란을 보고 하객들은 수군대고 있었고 신부 대기실의 분위기 또한 어수선했어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우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죠. 아가씨, 좋은 날인데 아가씨 아들이랑도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용준아, 엄마 오늘 예쁘지? 엄마한테 안겨서 사진 찍을까? 엄마, 엄마. 어머, 애가 엄마를 한 번도 안 찾길래 엄마 얼굴도 까먹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반가워하긴 하네요. 당시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조카는 자기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은지 버둥거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조카를 놔주었고 조카는 뒤뚱뒤뚱 신우이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신우인 그런 조카를 안아주기는커녕 기겁하는 표정을 지으며 치우라고 소리치더군요. 애 데려가요 빨리. 쟤 오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였다고요. 새언니 진짜 왜 이래요? 엄마가 내 결혼식 끝나면 애 고아원에 보내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겠다고 분명 말했다면서요. 그럼 된 거지.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냐고요. 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고아원에 버리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그런 사람이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다고 한들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남편 될 사람한테 우리 애라고 잡아댈 생각한다면 포기해요. 이미 우리가 밖에서 증거 사진들 다 보여주고 왔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팔자 한번 피겠다고 여러 사람 인생을 다 농락하려고 들어요? 아가씨나 그런 아가씨를 도운 어머님 아버님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혹시 애가 다칠까봐 얼른 애를 안아 올렸습니다. 남편은 서러웠는지 울음을 터뜨린 조카를 제품에서 옮겨 안고 달랬죠. 저는 더욱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따끔히 소리쳤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반성하긴커녕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밀치며 신우이에게 달려들더군요. 아! 어머니! 그리고 냅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우의 머리채를 낚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재혼남의 모친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신우의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며 악을 썼어요. 이야, 이 불려우 같은 기집애야. 감히 우리 가족을 속이려고 들어? 이 자리에 지금 변호사 협회 사람들의, 우리 남편 지인들의,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다 와 있는데 감히 우리 가족을 망신시켜? 어차피 개망신 당한 거 2판 4판이다 이거야. 이 결혼은 무효야. 오늘 너 망하고 나 망하자.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뒤늦게 쫓아들어온 시모는 그 아주머니를 말리며 엉엉 울고 있지. 시부는 남자 쪽 아버지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지. 사람들은 수군대거나 혀를 끌끌 차지. 정말 난리통이 따로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만하면 우리 몫은 다 했다 싶어 조카를 데리고 식장을 나와버렸죠. 더 지켜보며 상황을 정리하고도 싶었지만 놀란 조카가 너무 많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시부모와 눈이 퉁퉁 부은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쫓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오빠, 새언니, 두 사람 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여기 머리에 땜빵 난 거 안 보여?
그 아줌마 진짜 무술이라도 배운 건지 악의임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못 망쳐서 안달인 건데. 야, 고민영. 탓할 걸 탓해. 그리고 한 집안을 농락하려다가 팔다리 부러진 게 아니라 땜빵 하나로 끝난 걸 당연하게 여겨. 우린 더 망가질 뻔한 네 인생을 오히려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했지? 끝까지 포기 안 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뭘 땜빵 하나로 끝이야. 그 아줌마 중산층 아줌마들 사이에서 입김이 얼마나 센 사람인 줄이나 알아? 이제 난 다시 선자리 얻기도 힘들어질 거라고. 게다가 오늘 결혼식장에 와준 같은 치과업계 사람들은 어떻고. 그 사람들 다 내가 거짓말한 거 모르고 재혼이라고만 알고 온 건데 내가 사기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 그 사람들도 다 알아버렸잖아. 나 창피해서 치과는 어떻게 다녀. 이직한다고 해도 이 바닥에 소문 짱 났을 텐데 어디로 이직을 하냐고. 내 인생 책임져. 신우인 끝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자신을 한심해하던 남편에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소리쳤어요. 어따 대고 뭘 책임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준이 아빠한테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가씨고 그 착한 사람을 애까지 포기할 정도로 질리게 만든 사람도 아가씨잖아요. 게다가 거짓말로 애까지 버리고 또 엄한 사람 인생 망치려고 한 사람도 아가씨인데 그걸 왜 바로잡아준 우릴 탓해요? 바로잡게 뭘 바로잡아요?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가씨가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건 되고 다른 사람이 아가씨 인생 망치는 건 안 돼요? 다른 사람 인생 망치고 아가씨 인생만 핀다고 한들 나중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 탓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아가씨를 이 지경으로 키운 아가씨 부모님을 탓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이 그 사실을 치과업계 사람들한테는 안 들킬 줄 알고 어리석게 초대까지 했어요? 우리가 가서 폭로 안 했어도 하객들 수군거리는 소리에 누군간 분명 아가씨 실체 눈치챘을 거예요. 이에 어디 감히 우리 딸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게 누구한테 어리석다는 소리를 해? 너 설마 우리 딸이 변호사랑 결혼하는 거 배 아파서 우리 딸 결혼 해박 놓은 거니? 그래? 니까짓 건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줄 알아. 누가 이혼을 해요? 오히려 제가 연을 끊을 사람은 어머니랑 아버지, 그리고 모든 악의 원흉인 고민형 쟤예요. 진짜 이젠 세 사람 다 제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다고요. 신우인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시모는 저와 남편을 잡아 뜯을 듯이 굴고 시부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며 한숨 쉬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결혼식장에서의 아수라장은 그대로 저희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절연선언까지 하니 갑자기 시모와 시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모든 악의 원흉은 그 애다. 용준이 걔만 없었어도 애초에 이런 일이 있었겠니? 걔만 없었어도 우리 딸 결혼이 이보다는 수월했을 거야. 걔 어딨냐? 저 방에 있어? 그 망할 것부터 당장 고원이든 길바닥이든 내버려야겠어. 맞아, 엄마. 이건 다 걔 때문이야. 새언니, 내 아들 어디 있어요? 당장 내놔요. 어차피 새언니가 키우지도 않을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내놔요. 내 애를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내 자유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미쳤나? 여보, 얼른 저 사람들 내쫓아. 애를 길바닥에 내버리겠다고?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시모와 시누인 갑자기 이제 모든 탓을 조카에게로 돌리며 눈을 까 뒤집은 겁니다. 저는 기겁해서 조카를 재워놓은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경악을 하며 그 둘을 힘으로 집 밖으로 쫓아냈죠. 그 둘은 한참 동안을 돌아가지 않고 문을 두드려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곤 돌아갔어요. 그 애 우리 멋대로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 애 보내지 마라 너희들. 알았어? 안 보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고민영 너도. 당신들은 악마보다도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인간들이야. 그런 인간들이랑 나 더 이상은 가족으로 못 살아. 살다 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조카가 불쌍해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후 남편의 큰 이모님에게 듣기로 신우인 당연히 파혼당하고 그쪽 집안의 소송도 걸렸다더군요. 하필 상대가 변호사라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린 거죠. 그 남잔 신우에게 걸 수 있는 소송이란 소송은 다 걸어버렸더군요. 또한 치과에서 공공연히 손가락질 받던 신우인 얼마 안 가 자기 발로 치과를 그만뒀다고 해요. 조그만 불편해도 못 참고 소리를 빽 질러대던 사람이니 그런 멸시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에휴, 게다가 내가 그래도 네 엄마 큰언니 아니니 걱정돼서 집에 좀 가봤더니 난리도 아니더라. 민영이 걔 집 나갔어. 집을 나가요? 그래. 치과도 그만두고 소문이 쫙 퍼져서 서울에선 이직하기도 힘들다고 민영이 걔가 그렇게 집에서 악다구니 쓴 모양이야. 애초에 너랑 네 처에게 애를 맡기자고 아이디어를 낸 게 네 부모인데 그 아이디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한 거라고 말이야. 가족이란 존재 자체가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짜증이랑 짜증은 다 내더니 결국 집을 구해서 나가버렸단다. 평소 남편과 좀 친했던 이모님은 전화로 남편에게 시댁의 소식을 알려주며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러니까 이젠 탓할 데가 없어진 신우인 그 화살을 이번엔 시부모에게 돌린 겁니다. 시모는 자신이 걱정돼 찾아온 이모님에게 그런 신우의 이야기라며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언니, 아무리 우리가 오냐오냐 했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우리 탓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누구 덕에 치과 의사까지 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거든. 우린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어쩜 이렇게 애가 못돼 처먹었냐고. 그러니까 막 울다가 애가 집안 물건까지 다 깨부수는 거야. 자기 화를 못 참아서. 그래서 화가 난 내 남편이 애 뺨을 한 대 때렸더니만 바로 우리한테 절연 선언하고 집까지 나가버렸어. 아휴, 자식들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봐. 그 말과 함께 시모는 이 모든 사달은 다 저와 남편 때문이란 하소연도 했다더군요. 결국 듣다 못한 이모님은 시모에게 따끔히 한마디를 남긴 뒤 시댁을 나왔다고 했죠. 서로 자기 안에서 문제 찾을 생각은 못하고 남 탓만 하기 바쁜 게 셋이 다 똑같다고 해줬다. 제일 문제는 자식을 그렇게 키운 네 부모라고도 말이야. 에휴, 참 내 동생이지만 어쩜 이렇게 한심하다니. 그렇게 남탓만 하던 신우이와 시부모는 서로를 미워하며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후 신우인 경기도 외곽 쪽 치과에 취업을 하며 2년이 지난 지금껏 시부모와 연락하지 않고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네요. 이젠 알만한 사람은 신우이에 대한 소문을 알기도 알 테고 나이도 적지 않으니 전처럼 순진한 남자를 꼬셔서 재혼할 생각은 아마 오래도록 못할 것 같아요. 또한 두 자식 모두에게 연락이 끊기자 외로웠는지 얼마 전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광민아, 잘 지내고 있니? 넌 어쩜 이렇게 애가 마음이 모지니? 이젠 용준이도 자기 자리 찾아서 잘 지내고 산다며? 그래도 네가 자식이니 우리한테 먼저 와서 사과하거라. 그럼 우리도 못 이기는 척 너랑 애밀 받아주마. 그래도 가족끼리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이 애미 쓸쓸하다. 민영이 걔네 애초부터 인성이 글렀어. 하지만 넌 착하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려는 거야. 남편과 제가 자신들의 연락을 받지 않으니 시모는 남편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에게 자신들이 관용을 베푼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답장을 하고 그 번호마저 차단을 해버렸죠. 저보다 모진 건 두 분이에요. 어떻게 그 어린애를 고아원에까지 버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두 분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무섭고 끔찍해요. 죄송하지만 전 용준이에게 미안해서라도 두 분을 여전히 보고 살 생각이 없네요. 그리고 두 분을 외롭게 만든 건 두 분 자신이에요. 끝내 부모에게 실망해 인연을 끊어낸 남편에게 잘했다고 말하기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저는 그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지금 조카는 다행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린 시댁 식구들과 결혼한 직후 조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불쌍한 조카를 키우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카에겐 엄연히 아빠인 심애부가 있었으니 심애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린 고민 끝에 심애부에게 문자를 보냈죠. 시댁 자체에 질려버린 심애부는 우리의 전화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용준이 아빠 잘 지내요? 용준이 일이니까 이 문자 보면 꼭 연락 주세요. 용준이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용준이 아빠가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키우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진짜 부모가 키우는 거랑 아닌 거랑은 다르잖아요. 부디 용준이를 외면하지 말아줘요. 다행히 심외부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리곤 다급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묻더라고요. 왜 용준이가 갈 곳이 없어요? 애 엄마는요? 저는 그런 심외부에게 그동안의 일을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늦게 심외부는 당장 우리를 찾아왔어요. 아이를 본인이 데려가겠다고요. 그리곤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죠. 그동안 우리 용준이를 내치지 않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쁜 아빠였어요. 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말 제 정신 자체가 산산조각나 있을 때라 그땐 애마저 원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손으로 무려 100일을 넘게 직접 보살피고 키운 제 자식인데요. 울지 마세요. 그 마음 다 이해해요. 애초에 그런 여자에게 넘어가서 결혼까지 한 제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서름을 겪게 한 것도 다 제 책임이에요. 저요, 사실 그 여자가 저랑 살 때부터 바람 피우고 있는 것도 어림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치밀하던지 물증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도 더 이상 그 여자도 그 집도 참을 수가 없어서 바람 증거고 뭐고 그냥 빨리 이혼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돼서 자기 애까지 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심애부는 오랜만에 만난 자신을 어색해하던 조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곤 여전히 흐느끼며 조카에게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 같은 약속을 했죠. 미안해,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가 이젠 우리 용준이만 보고 용준이를 위해서만 살게.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조카는 심애부의 품에서 지금껏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심애부는 가끔씩 우리에게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묻고 조카의 사진도 보내주곤 해요. 때문에 우린 이제 조카 걱정은 없이 마음 놓고 있답니다. 워낙 착했던 사람인지라 우린 앞으로도 심외부가 조카를 잘 키워낼 거라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저희의 바람은 부디 조카가 자기 엄마에 대해선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하고 심외부 아래서 착하게 자라는 것뿐이죠.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신우이 같은 성향의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과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을 잘못 곁에 두었다간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희생양이 될지 모르니까요. 또한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이지 무작정 감싸기만 한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요즘 모두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